폴란드에서 전해진 결정은 단순한 무기 이동이 아니라 유럽 안보 질서의 균열을 드러내는 신호였다. 폴란드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미익-29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다. 냉전의 잔재로 남아있던 이 전투기는 여전히 폴란드 영공 방어의 한 축을 담당해왔고,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댄 국가가 주력 전투기를 한꺼번에 전선으로 보내는 선택은 상식적으로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폴란드 내부에서도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터져나왔다. 그러나 폴란드 국방부와 공군 지휘부의 반응은 단호했다. 공백은 없으며 오히려 전력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판단의 배경에는 수치와 경험이 있었다. 미익-29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과거 동유럽 하늘을 지배했던 상징적인 전투기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약점이 명확해졌다. 기체 노후화로 인한 잦은 결함과 러시아산 부품 의존 문제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운용 부담을 가중시켰다. 정비를 위해 경납고에 묶여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출격 가능 기체 수는 계획보다 항상 적었다. 폴란드 공군에게 미익-29는 여전히 무장이었지만 동시에 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기체의 전략적 가치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미익-29 운용 경험을 갖고 있었고 동일 기종의 추가 확보는 즉각적인 전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폴란드가 선택한 것은 보유 자산을 방어용으로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전선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적 계산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하늘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폴란드 공군이 내놓은 해답은 이미 현장에서 검증되고 있었다. FA-50의 도입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계약 초기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체를 훈련기 수준으로 평가하며 주력 전투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실전 운용이 시작되자 평가의 기준은 달라졌다. 나토의 에어폴리싱 임무에 투입된 FA-50은 복잡한 서방 표준 체계와 완벽하게 연동되었고 기존 동구권 장비에 익숙했던 폴란드 조종사와 정비 인력에게 빠른 적응을 가능하게 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가동률이었다. FA-50은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임무 수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력 운용의 질적 변화를 의미했다. 언제든 출격 가능한 기체가 많다는 것은 조종사 훈련의 밀도를 높이고 유사시 대응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뜻이다. 미익-29가 잦은 정비로 경납고에 머무는 동안 FA-50은 활주로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폴란드 공군 지휘부가 말한 공백이 없다는 발언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었다. 이 변화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전환을 의미했다. 폴란드는 오랜 시간 동구권 무기체계에서 서방 표준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어왔지만 항상 과도기의 불안이 존재했다. FA-50은 그 과도기를 메우는 임시수단이 아니라 전환을 가속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나토 체계와의 통합 운용 경험은 단순히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공군 전체의 운영 철학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미익-29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한다는 결정은 이러한 자신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폴란드는 하늘을 비운 것이 아니라 낡은 시대의 무기를 내려놓고 새로운 운용 개념으로 이동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도박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난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곧 이어질 더 큰 변화의 서막에 불과했다. FA-50이 폴란드 공군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단순한 대체기체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실제 운용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체감된 변화는 정비와 출격의 리듬이었다. 미익-29가 고질적인 부품 수급 문제와 예측 불가능한 결함으로 일정 계획을 흔들었다면 FA-50은 계획된 시간표 안에서 움직였다. 이는 공군 작전의 기본 전제가 달라졌다는 뜻이었다. 지휘관들은 더 이상 출격 가능 대수를 가정으로 계산하지 않고 확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임무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안정성의 핵심에는 엔진이 있었다. FA-50에 탑재된 F404 계열 엔진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며 신뢰성을 입증한 체계다. 폴란드 공군 정비부대가 체감한 가장 큰 차이는 수명과 정비주기였다. 기존 미익-29의 RD-33 엔진은 고출력 대비 짧은 수명과 높은 유지 부담으로 악명이 높았고 정비 인력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고장이 반복되었다. 반면 FA-50의 엔진은 장시간 운용에도 성능 저하가 적었고 정비 절차 역시 표준화되어 있었다. 이 차이는 곧 가동률의 격차로 이어졌다. 가동률은 공군력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늘로 오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FA-50이 기록한 높은 임무 수행률은 단순한 초기 효과가 아니라 구조적 장점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폴란드 공군은 이 수치를 통해 전력 운용의 방향을 재정의했다. 적은 수의 기체라도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 기체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비용 역시 중요한 변수였다. FA-50의 시간당 유지 비용은
기존 서방 주력 전투기 대비 현저히 낮았다. 이는 예산의 제약을 받는 현실 속에서 결정적인 장점으로 작용했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비행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조종사들의 숙련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폴란드 공군이 월 100시간을 넘는 비행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FA-50이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력기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운용 개념의 확장이었다. FA-50은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와 통합되어 연합작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과거 동구권 장비로는 제한적이었던 연합훈련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폴란드 공군은 동맹 내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폴란드가 나토 내에서 차지하는 군사적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FA-50은 폴란드가 미그-29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든 안전장치였다. 공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기체가 기존 전력을 단순히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 공군 전체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체질 개선이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하늘을 넘어 지상 전력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시작된 변화는 곧 지상으로 이어졌다. 폴란드가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고도 전력 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군뿐 아니라 육군 전력의 동시 강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K9A1 자주포가 있었다.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쟁이 일상화된 유럽 안보 환경 속에서 시간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사례였다. 통상적인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은 계약 체결부터 실전 배치까지 수년이 걸린다. 설계 변경과 시험평가 생산 지연이 반복되면서 일정은 늘어지고 그 사이 안보 환경은 바뀌기 마련이다. 그러나 폴란드의 K9A1 도입 과정은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계약 후 불과 몇 달 만에 초도 물량이 도착했고 이후에도 인도 일정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폴란드군 수뇌부가 이 속도를 두고 가장 놀랐던 지점은 단순한 빠름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었다. 언제 몇 문이 도착하는지가 명확했기에 부대 편성과 교육 훈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 K9A1이 제공한 가치는 단순히 숫자에 있지 않았다. 실전 배치와 동시에 폴란드 포병 전력의 운용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다. 높은 기동성과 안정적인 사격 정확도는 기존 장비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운용 유연성을 제공했다. 특히 반복 사격과 신속한 진지 이동이 가능한 구조는 러시아식 포병 교리를 상대하는 데 최적화된 요소로 평가되었다. 폴란드 포병은 더 이상 고정된 진지에서 장시간 노출되는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었다. 여기에 더해 보급과 유지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대량 생산 체계에서 나온 기체와 부품은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했고 이는 장기 운용에 대한 불안을 크게 줄였다. 폴란드가 단기간에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계약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 라인이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일부 유럽산 차세대 자주포와의 결정적인 차이였다. 이 비교는 자연스럽게 국제적 평가로 이어졌다. 같은 시기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며 납기 지연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의 부담에 직면하고 있었다.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실제 인도는 기약이 없었고 그 사이 전력 공백은 현실이 되었다. 반면 폴란드는 이미 수백 문의 자주포를 실전 배치하며 포병 전력의 밀도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이 차이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전쟁을 상정한 억제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부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 배치된 전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K9A1의 성공은 폴란드가 한국 방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단순한 가성비 무기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공군에서 FA-50이 보여준 변화와 마찬가지로 지상에서도 K9A1은 기존 전력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운용 철학 자체를 재편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폴란드가 다음 단계의 선택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폴란드의 다음 선택은 포병 전력의 범위를 한 단계 더 확장하는 것이었다. 자주포로 근접 화력의 밀도를 높였다면 이제는 더 먼 거리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 이 지점에서 다연장 로켓 체계가 전면에 등장했고 비교의 중심에는 천모와 HIMARS가 놓였다. 두 체계는 같은 범주에 속하지만 설계 철학과 운용 개념은 분명히 달랐다. 폴란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 동유럽의 화력 균형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HIMARS는 경량화와 기동성을 극대화한 체계다. 빠른 전개와 항공 수송 능력은 해외 파병과 원정 작전을 중시하는 군대의 매력적인 요소다. 그러나 폴란드의 안보 환경은 다르다. 폴란드가 상정하는 전장은 자국 영토이며 상대는 중무장한 러시아 지상군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속한 철수가 아니라 한 번에 얼마나 많은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가였다. 천무가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였다. 천무는 다량의 로켓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양한 구경의 탄약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유연성을 넘어 전술적 선택지를 크게 늘려준다. 폴란드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화력 증강이 아니라 기존 포병 전력과의 결합을 의미했다. K9A1 자주포로 근거리 압박을 가하고 천무로 후방 깊숙한 목표를 타격하는 조합은 방어와 억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납기였다. 글로벌 수요가 폭증한 HIM ARS는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인도 시점은 불확실했다. 반면 천무는 이미 양산과 운용 경험을 갖춘 체계였고 일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폴란드군 수뇌부가 중시한 것은 스펙시트상의 최대 성능이 아니라 정해진 시점에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운용 개념에서도 차이는 분명했다. 천무는 자국 영토 방어에 최적화된 화력 집중형 체계로 평가되었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기갑 전력과 포병 집결지를 상대로 짧은 시간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은 억제력의 핵심 요소였다. 이는 단순한 비교 우위를 넘어 폴란드가 어떤 전쟁을 상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택이었다. 이 선택은 주변국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폴란드가 천무를 대량으로 운용할 경우 동유럽 전체의 화력 균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단순히 한 국가의 전력 강화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전략 계산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폴란드의 판단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전력, 그리고 자국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화력. 이 기준은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폴란드의 선택은 곧 유럽 전체로 파장을 일으켰다. 한 국가의 무기 도입 사례로 보이던 결정은 시간이 지나며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특히 북유럽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이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노르웨이와 독일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개발 계획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소식은 유럽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수년간 논의되던 프로젝트가 시험 단계에서 멈춰섰다는 사실은 공동개발이라는 방식이 안고 있는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프로젝트의 좌초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었다. 납기 불확실성 개발 비용 증가 최종 성능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터져나오며 정치적 부담으로 확산되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에게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언제 실전 배치가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는 무기체계는 억제력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노르웨이 국방당국이 계획을 철회한 배경에는 바로 이 현실적인 판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이미 실전 운용 경험을 갖춘 체계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천무와 같은 검증된 다연장 로켓 체계가 있었다. 폴란드에서의 운용 계획과 성과는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었다. 종이에 적힌 성능보다 실제 배치된 전력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이러한 인식 변화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기존의 한국산 자주포와 지원 장비를 운용하며 쌓아온 경험은 새로운 선택을 고민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동일한 체계와의 연동 가능성, 안정적인 부속 지원, 명확한 납기 일정은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소였다. 무기 도입이 더 이상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즉각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의 위치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이나 빠른 납기가 주된 장점으로 언급되었지만 이제는 위기 상황에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공급자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폴란드의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공군에서 FA-52 역할을 증명했고 지상에서는 K9A1이 그 뒤를 바쳤으며 장거리 화력 영역에서는 천무가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했다. 이 연속적인 성공은 개별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유럽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은 점점 더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차세대 개념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나타난 흐름은 그 답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이미 유럽 방산 시장의 무게중심은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 폴란드의 연속적인 선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면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은 특정 국가의 일회성 무기 도입 사례가 아니라 현대전쟁 환경에서 국가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에 가까웠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대치하는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미래 전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작동하는 전력을 택했다. 이 판단의 기준은 단순했다. 실전 배치 가능성, 신뢰성, 그리고 시간이었다.
공군에서 시작된 변화는 상징적이었다. 미g-29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는 결정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의 결과였다. FAO-12 제공한 높은 가동률과 나토 체계와의 통합 운용 경험은 폴란드로 하여금 하늘의 공백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는 전투기의 성능 논쟁을 넘어 공군 운용 철학이 바뀌었음을 의미했다. 숫자가 아니라 준비 상태가 전력의 기준이 된 것이다. 이 철학은 지상 전력으로 그대로 확산되었다. K9A1 자주포의 대규모 도입과 전례 없는 인도 속도는 포병 전력의 밀도를 단기간에 끌어올렸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많은 수량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전력이 언제든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억제력의 본질과 직결된다. 상대가 계산해야 할 것은 장부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 배치된 화력이기 때문이다. 장거리 화력 영역에서의 선택은 이 흐름을 완성했다. 천문은 폴란드의 방어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는 체계였다. 기동성과 화력 사이에서 폴란드는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했고 그 결과는 자국 영토 방어에 최적화된 화력 집중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 선택은 단지 하나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상정하고 준비하는가에 대한 선언이었다. 이 모든 결정이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되는 지점이 있다. 현대 안보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완벽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다.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좌초와 납기 지연 사례가 보여주듯 시간이 지체될수록 공백은 현실이 된다. 폴란드는 이 함정을 피했다. 이미 검증된 체계를 조합해 단계적으로 전력을 강화했고 그 과정에서 동맹과의 연계 능력도 함께 끌어올렸다.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동유럽에서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다. 전력 증강의 속도와 현실성 운용 철학의 전환이라는 세 요소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델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폴란드가 보여준 답은 분명하다. 준비된 전력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선택의 파장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폴란드 사례를 한 단계 더 깊게 해부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가 선택한 길의 핵심은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폴란드는 위협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러시아라는 구체적인 상대, 자국 영토라는 명확한 전장, 그리고 단기간 내 충돌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시간표를 전제로 모든 판단을 내렸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이상적인 미래 전력이나 정치적으로 보기 좋은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폴란드가 공군과 육군 전력을 따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FA-50 K9A1 천문은 각각 독립된 무기체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전투 그림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하늘에서는 높은 가동률을 바탕으로 영공 통제와 감시를 유지하고 지상에서는 기동 포병과 장거리 화력이 결합되어 러시아식 대규모 지상 전력을 상대로 억제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특정 무기의 성능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력 전체의 생존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산업적 관점이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와 확장을 염두에 둔 파트너를 원했다. 빠른 인도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속 지원과 후속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확신은 전시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전쟁은 첫 충돌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초기 타격 이후에도 전력을 유지하고 보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떤 무기도 소모품에 불과해진다. 폴란드가 살아있는 생산 라인을 중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선택은 주변국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전력 증강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의 문제라는 점이다. 스펙상 조금 더 앞선 무기라도 납기가 불확실하고 유지 체계가 검증되지 않았다면 실제 억제력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이미 검증된 체계를 적시에 확보하고 충분한 수량을 운용할 수 있다면 상대는 그 자체로 계산을 다시 하게 된다. 폴란드가 러시아에 보내는 신호는 바로 이것이었다.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이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 국가 역시 폴란드와 비슷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으며 위협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폴란드 모델은 선택지를 단순화해준다. 미래의 완벽한 무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작동하는 전력을 구축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폴란드는 분명한 답을 제시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현대전의 본질로 수렴된다. 전쟁은 준비된 쪽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기를 잡는다. 준비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용과 신뢰할 수 있는 공급, 그리고 명확한 전략 목표에서 나온다. 폴란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확보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자국 안보를 넘어 유럽 전체의 군사적 사고방식을 바꾸는 촉매가 되고 있다. 앞으로 유럽의 방산 시장과 군사 전략을 논할 때 폴란드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